다음은 이제 니시노 주냐 개요대 한반도 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개요대 니시노 주냐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최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샌더 연구소 여러분에게 5주년 축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평소부터 존경하는 그 김병현 원장님 그리고 정선재한 박사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그 개요대 그 원래는 현대한국연구센터였는데 올해 4월에 한반도 연구센터로 개명함으로써 지금 그 한반도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짧게 발표를 하고 또 토론 시간에도 질의응답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한일 협력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일단은 현재 그 한일 관계 혹은 한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 환경, 동북아 안보 환경이 상당히 그 한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그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엄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원래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견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다가 또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그 국제 정세가 한일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의 근내 정치가 한일 협력을 어떻게 보면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장애 요인으로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인은 양국 정치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 그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은 돌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기시다 정부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협력의 여지가 상당히 외교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데 국내 정치는 여전히 그걸 허용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세 번째 포인트는 한일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한일 관계가 외교 관계이면서도 상당히 국내 정치 문제화가 돼버렸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그 경향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 협력을 일단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일 협력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통의 위협으로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위협 인식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경계심을 한일 양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공통의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 한일 안보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통의 위협도 있지만은 공통의 이익을 찾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걸 전체로 해서 이제 발표에 들어가겠는데요. 일단은 그 일본 여론 동향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 어떤 그 외교 안보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본 제가 주로 뭐 일본에서 온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 일본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을 바탕으로 하면은 어떤 협력이 바람직하고 어떤 협력이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여론에 관해서는 한국과에 조금 비교해보면 조금 또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겐로 NPO 일본의 단체인 겐로 NPO하고 그 동아시아 연구원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이 매년 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3년 이후에 계속 한일 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20년 이후에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분들이 이 한일 관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불행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상 복잡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반면으로는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동안에 한국에 대한 감정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한국에서는 언제든 항상 일본에 대한 복잡한 신정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가 이제 과거 10년 동안 한국에 대한 너무나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임식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한일 관계 회복해야 되는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도 한국 여론은 그렇다라는 비율이 많은가 하면은 일본 여론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비율도 일본 국민이 한국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뭐 잘 모르겠다라는 일본 쪽의 대답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한국 여론에 비해서 일본 여론이 한일 관계를 보는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조금 더 냉랭하고 차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분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 이익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답변을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뚜렷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웃 나라시니까. 뭐 지내야지 이런 정도의 인식이 현재 일본에서는 지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키시다 정부가 출범해서 1년 지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 지났습니다만은 한일 신정부 하에서도 한일 관계가 개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가 외교 문제이면서도 국내 정치 문제이다 보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는 한국 국내 민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또 반면으로 키시다 총리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보다 더욱더 일본 국내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윤 정부가 한일 관계에 대한 그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또한 키시다 정부 그리고 일본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키시다 정부가 되도록이면 허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전향적이지만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소 전总理가 여기에 온 것도 그러한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빠르면 아마 이번 주 말쯤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이 이 키시다 정부로서는 나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작년까지는 그냥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그냥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라고만 했는데 올해 10월 소신 표명 연설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과제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시다라고 조금 더 한국에 대한 그 입장,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위지, 그런 거를 연설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키시다 정부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그 키시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앞으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같은 그 10월 3일에 소신표명 연설에서 키시다 총리가 외교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다시 확인해 본다면은 키시다 정부가 신시대의 리얼리즘 외교를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유일한 G7 국가로서 이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상당히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시면은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문서가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 전략 문서와 아울러서 방위대강 그리고 중기 방위계획 그 소위 그 안보 3문서 3가지 문서를 다 개정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방위력을 또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안보문서 개정 작업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아마 많이 이 관심을 가지게 될 부분은 소위 그 반격 능력, 쉽게 얘기하면 선제 타격 능력이죠. 힐체인 같은 그런 능력을 일본이 가질 것인가, 못 가질 것인가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안보도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포반도 통과시켰고 국가 안보 전략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한 그 부분이 지금 기시다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샹글리라 다이아로그에서 기시다 총리 스스로가 외교 안보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기시다 총리가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의 5가지 기능을 천명하셨습니다. 5개를 살짝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두 번째로는 안보 강화, 세 번째로는 이게 세 번째가 아주 기시다 총리가 독자적으로 내걸고 있는 아젠다이신데 핵무기 없는 세계. 기시다 총리가 유일한 피복지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특히 히로시마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핵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유엔이 완전히 이 기능 마비 상태에 있으니까 유엔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기둥이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정부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이라서 일본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5개 기둥에 맞는 협력은, 한국과의 협력은 꼭 할 것이다, 하고 싶어 한다, 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안보 협력이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앞으로도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탄도미사일 담지 훈련이라든지 대잠수함 작전 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은 지금 한미일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훈련은 새로 시작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17년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소위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됨으로써 그러한 방위 억지의 건동 훈련은 한 5년 동안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북한이 그렇게 도발적인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그런 탄도미사일 담지라든지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과거에 했던 걸 다시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불과하고,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 그러한 방위 억지 훈련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안보 협력도 앞으로 좀 일본의 입장에서는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있는데 또 동시에 신중한 입장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 동안의 신뢰관계가 너무나 넘어졌기 때문에 먼저 신뢰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한일 안보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조금 더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일 안보 협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 많지가 사실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안보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작업이 일단은 저로서는 시급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고 있는데 한일 방위 당국에서 발표되는 평가가 가끔 다릅니다. 예, 뭐 한 발이나 두 발이나 SLBM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서로의 사실은 유익하고 또 정보를 더욱더 세밀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협력 부분도 지금은 여기서도 뭐 IRA라든지 뭐 T4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일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의 동맹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서플라이 체인
이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한일 상당히 그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것도 여기서는 반도체 생산합니다만은 건작기계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여태까지는 올해 들어서는 많이 이 망위 억지 이 측면에서의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많이 복원돼 가고 있는데 사실은 망위 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조금 또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관여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한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미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일단은 자유국제 질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한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이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 지역에 그런 규칙을 형성하거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틀이 몇 개가 있는데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가장 힘을 쓰고 있는 혹은 지키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게 CPTPP이죠. 다행히 한국도 거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그 CPTPP 같은 거는 한일 같이 앞으로 또 형성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틀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CPTPP라든지 RCEP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로 그 무역 질서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근데 CPTPP 같은 거는 경제적인 룰을 정하는 것뿐 아니라 이 지역의 규범이라든지 모든 질서를 형성하는 그런 상당 그 의미 있는 룰 세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일 같이 그런 거에 참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동남아나 태평양 도서국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침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민주적인 가치를 지키거나 아니면은 힘으로 인한 그 형상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동남아 제국에는 그 견찰력을 제공시키거나 견찰력을 향상시켜주는 소위 그 캐파시티 빌딩 지원을 사실은 일본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또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일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동남아 제국을 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협력 또한 한일 꼭 해야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기시다 정부라서 약간 제가 썼는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 기시다 총리가 그거에 상당히 힘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지난 9월 유엔에서 있던 그 NPT 회의에 가셔서 연설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같이 상당히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핵 문제는 아무래도 북핵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북핵이었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일본에서는 중국의 핵을 많이 염두에 두고 그거를 어떻게 견제하고 또 견제하는가라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핵 문제이면서도 조금 더 인식이 다른 부분 그런 걸 좀 메꿔 나가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기시다 총리 일본 정부가 내년 5월에 그 히로시마에서 G7 서미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거기에 한국 정부가 초청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일 관계도 조금 더 순조롭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 지역의 문제뿐 아니라 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이 국제공헌 같은 것도 한일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춰서 끝내주셔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니시노 교수님께서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자꾸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이렇게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고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을 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에 딱 맞는 그런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다 공감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북한 전공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단임제 정권 체제 하에서 정권이 변화될 때마다 대일 관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북 정책과 이제 대일 정책이 어쩌면 상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면은 북한과 아주 가깝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북한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자 할 때는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반격,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역시 이제 내부의 어떤 그 정치적,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이제 끌어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역시 또 이제 국내 정치와 또 대외 정책, 어떤 딜레마에 있을 때 역시 이제 한국과 갈등을 겪는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북 정책하고 대일 정책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살짝 메시지를 좀 던져보면서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그동안 좀 고민해왔던 부분을 짧게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SLBM이나 이제 ICBM 이런 것들이 발사될 때 북한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발사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국제사회 비롯해서 일본, 한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그 절박한 과제인 중장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스커트 미사일 발사할 때는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한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정권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무기를 어떻게 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정부가 이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해서 바로 1년 만에 핵실험을 했죠. 2013년. 그런데 이제 핵무기 없는 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들겠다고 하던 이제 그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는데, 우리 기시다 정부의 그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이것은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이었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